똑똑한 사람이 절대 가지지 않는 마음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결단을 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불쑥불쑥 나쁜 생각회로 돌리기에 습관들이 올라오지만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몇 날 며칠 그 생각이 진행되도록 두지는 않아요. 내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면 왜 이런 생각에 빠졌는지 근원적인 나의 믿음 체계를 살펴보고 그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되짚어보고 그 믿음을 수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무의식 깊이 자리한 잘못된 믿음 체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이전보다 빨리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고 생산적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런 똑똑한 마음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의학과 윤홍균 박사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흔한 말로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시험을 못 쳐도 망했다. 연인과 헤어져도 망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좌절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망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선 이전 시대보다 마음 무너질 일이 많습니다. 농경사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문명은 스트레스를 늘리는 쪽으로 발달되어 왔으니까요. 그 명백한 증거가 수많은 시험입니다. 입시, 취업, 승진, 사업 등 복잡해진 사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인증과 자격을 요구하죠.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세무서, 구청, 보건소, 은행 등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죠. 눈치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에 자주 노출됩니다. 저는 시험보다 우리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것은 애정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 상식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유교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자란 대다수의 성인들은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여기는 한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걸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자기가 애정결핍증 환자가 아닐까 걱정하고 스스로 애정결핍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면 남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나만 예민하게 반응하나 봐 라거나 내 인간관계는 다 망쳤어 라고 단정짓죠. 이렇게 떨어진 자신감은 실패할 거라는 확신으로 이어지죠. 어떤 신사분이 병원으로 찾아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따라 극심한 불안감이 느껴졌다는 그분께 의사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자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다른 거래처도 결제가 늦어지고 그러면 저는 계속 이자를 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결국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파탄나겠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족 모두 저를 원망하고 탓할지 몰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럼 저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혼자 쓸쓸히 죽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그는 마음이 편해진 듯 보였다고 하죠.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좌절은 그렇게 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이 진행되고 진행돼서 파국으로 이어질까봐 미리서부터 걱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막상 자신이 무엇을 진짜로 걱정하는지 알게 되면 문제는 대개 해결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불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안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해결 가능한 불안이면 해결책을 세우면 되고, 불가능하다면 포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대략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우선 신체적 문제로 죽을까봐 겁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공황장애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면 머릿속에서 파국화 반응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저 차가 막혀 머물러 있을 뿐인데 터널이나 산속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미리 좌절하죠. 2번째는 파산의 두려움입니다. 시험에 한 번 떨어졌을 뿐인데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미리 좌절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을 뿐인데 승진해서 탈락하거나 퇴직당하는 모습을 미리 상상합니다. 결국은 실업자가 돼서 파산해 버릴 거라고 예상하고 좌절합니다. 3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다툰 후 자기 성격을 의심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다가는 외톨이가 돼서 평생 혼자 지낼 거라고 미리 단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매력에 관한 좌절이 있는데요. 흰머리 하나 생겼을 뿐인데, 뾰루지나 주름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좌절이 앞서죠. 이젠 더 이상 젊음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생각에 좌절합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이죠. 연인과 헤어진 후 좌절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봐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좌절하고 있다면 아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봐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은 받아들이기입니다. 우선 나는 그동안 미리 좌절하는 습관 때문에 고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 왔는지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재수생이라면 평생을 재수생으로 살아갈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다음 해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반복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리내서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매력을 잃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 죽는 거구나. 그럼 각자의 파국화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할지, 매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할지, 돈을 더 버는 게 필요할지,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 각자의 좌절 요인에 대해 대책을 고안해낼 수 있어요. 대책이 없는 경우라면 그럴 땐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단념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마음이 아픈 젊은이들을 다그치거나 탓을 합니다. 부모가 오냐오냐 해서 키웠다거나 그 정도 갖고 뭐가 힘드냐며 핀잔을 주곤 하죠.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찾아온 사람들은 변명부터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정작 의사는 지적하거나 비난할 생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의지도 강하고 성격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신앙도 가져봤고요.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이 문제였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고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려 합니다. 안타까운 건 원인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지, 잠을 못 이룬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뭐가 힘든지 찾아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원인의 늪에 빠져버리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길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다쳤다고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면 진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엉뚱한 질문과 고민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은 3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남들은 어떤지 살핍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남들도 그렇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다른 사람만 살피는 습관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남들이 어떤지 살피고 집에 와서도 SNS를 통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둘째, 원인 분석에만 집착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마음이 힘들어졌는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부모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심리학 책 몇 권이나 관련 영상 등으로 공부를 좀 한 경우예요. 문제는 그런 고통의 원인에 관한 공통된 답변은 과거라는 점이죠. 심리적 문제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처할 에너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셋째, 불평과 비난의 늪에 빠집니다. 비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친구들을 불러놓고 불평을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의 카타르시스 정도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감정이 배설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특히 대상이 가족인 경우는 더욱 심하죠. 가족에게 불평한다는 사실,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을 위축시키기 때문인데요.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을 멈춤과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강박적으로 자신을 탓하든 남을 탓하든 그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친 마음을 치료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변해야 합니다. 분석이 아니라 변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려면 다음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데요. 1단계, 나에 대한 불만 적기.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의 비난이 싫다. 이것은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남에 대한 불만이죠.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는 내가 싫다. 2단계,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기. 어린 시절과 관련된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억지로 기억을 지울 수도 없죠. 이런 아내와 결혼한 내가 원망스럽다. 이건 과거이면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므로 1단계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내 일과 생활에 집중하고 싶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입니다. 3단계, 나의 롤모델은 1단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적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도 무덤덤하게 넘기고 은퇴 전처럼 활발하게 사는 선배처럼 되고 싶다. 선배는 새벽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신만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겁게 즐긴다. 이 정도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 단계, 행동하라를 따르면 됩니다. 마음은 피부와 닮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뇌 조직이 피부와 같은 외배엽이라는 곳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상처가 나고 아무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피부 한 곳을 뾰족한 물건으로 계속 찌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충혈되고 부어오를 것입니다. 그 부위에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쓰라리 옵니다. 마음도 그렇죠. 마음속에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집 자녀들의 경우 술 먹는 중년 남자에 진저리 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예민함이에요. 어떤 이유로 생긴 예민함이건 예민함이 지속될수록 인간관계는 나빠지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죠.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발생한 나쁜 사건이 자신의 자아상까지 나빠지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긴 건 안타깝지만 그걸로 삶이 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나쁜 일과 자신 사이에 단단한 벽이 있어서 항체가 방어하듯 자신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자신과 별 관계없는 일을 자기 문제로 연결짓는 사고 반응을 관계사고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예민해진 사람들은 평소라면 무시했을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특정한 표정을 지으면 그 장면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에선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며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폐기할 정보들입니다.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끌어안고 되새기죠. 의미를 곱씹고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곰곰이 고민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자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시골에 땅을 좀 샀는데 재개발이 됐지 뭐니? 나 돈 엄청 벌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머 그래? 좋겠다 부럽다 하면서도 큰 관심은 두지 않죠. 반면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에도 큰 영향을 받아요. 걔는 내가 손해본 거 알면서도 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집에 가서도 그 다음날도 그 장면을 곱씹습니다. 예민함을 떨치려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해야 해요. 타인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타인인데요. 가족도 남이고 친구도 동료도 당연히 남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마찰이 잦은 이유는 대개 이 점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낳고 키운 존재라 자꾸 나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가 내 문제 같아 참견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아빠니까 자식을 믿어야 한다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이기에 앞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왔고 이제 쓸쓸히 늙어가는 존재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를 나의 엄마 아빠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나이 들었음을 인정합니다. 체력과 기억력이 떨어진 서러움과 의심이 늘어난 노인으로 여기죠. 부모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감정과 욕구를 지닌 생명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남이 한 얘기나 행동을 곱씹고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웃음 코드가 있듯이 감정의 급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웃는 부분과 우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느끼는 감정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의 감정은 그들 고유의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감정이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내 책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 들거나 내 것으로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남이 화가 났든 의심을 보이든 그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남의 감정은 남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쟁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하죠. 오가다 어깨가 부딪혔다거나 어린 사람이 존대를 안 했다거나 하는 일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좀 어떤가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뒤흔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예민해질 때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때? 하고 내뱉어 보세요.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좀 아프면 어때? 누구나 지병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잖아. 라고 해보세요. 그 말만으로도 예민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걸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착을 없애려면 그게 뭐라고? 라고 중얼거려 보시길 바랍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본 경우 잃은 돈의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집착이에요.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며칠이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까지 합니다. 이럴 땐
그깟 돈 몇 푼 잃은 게 뭐라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좀 잘못되면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무거운 생각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입니다. 우리가 의욕을 갖는 것은 당근 때문이죠.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카드가 당근입니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죠. 긍정적 보상물은 연료 같은 것입니다. 지치고 의욕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죠.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위축됩니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다시는 내가 선물 하나 봐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물론 처음부터 희망을 잃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좌절했다가도 고무줄처럼 원래의 의욕으로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는 일이 거듭 생기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난 고무줄처럼 회복이 안 되고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추어버린 이유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롤모델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의욕이 떨어진 사람의 뇌는 바쁩니다. 보다는 원인을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이면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무기력을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거해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란 생각이에요. 둘째, 재미를 느껴야만 의욕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재미는 주로 어떤 일을 배우거나 처음 할 때 느끼죠. 그 일에 능숙해지려면 반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좀 재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같은 작업을 한결같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재미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니 잘하게 됐고 숙련해서 오는 편안함이 의욕을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의욕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욕이 있건 없건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어요. 의욕은 행동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또 움직이다 보면 의욕이 생기기도 하죠. 자동차의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일단 밀어서 굴리다 보면 걸리듯이 말입니다. 무기력을 가장 경계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스포츠용품 업체 등에는 무기력을 막기 위한 문구를 내세우죠.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기 싫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벌 욕구가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뇌는 지치고 아픈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움직여야 하는데요. 원치 않아도, 재미없어도, 의미 없어도 됩니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죠. 마라톤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동네 한 바퀴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비슷한 행동부터 해야 합니다. 의욕을 얻고 싶다면 생각하는 걸 멈추세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땐 무작정 몸부터 움직이세요.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손도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의욕이 어디선가 갑자기 솟아나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만 말고요. 시작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목을 돌려보고 굽었던 허리도 지금 한번 펴보세요. 기분이 한결 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세요.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목, 손목, 발목 스트레칭 등등. 조금 의욕이 생겼다면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보세요.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